자, 그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노조 폐기는 뭐죠? 아, 팬다고. 건폭은 당연히 철퇴해야죠. 아, 노조 폐기를 철퇴하나? 그럼 노조를 폐지 말자는 건가요? 왜 지지율 올리기용 쇼라고 치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휴, 그게 쇼가 아니면 주 69시간이 그렇게 됩니까? 어? 그리고 내가 또 할 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지율 떨어질 때 노조 패서 올린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도층에서 이탈할 것 같으니까 주 69시간은 걷어들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줄거리가. 어?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또 쇼 또 있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버릇이십니까? 옳은 말도 있지만 도대체 언론이나 패널들 막말입니다. 혀가 반토막이십니까? 난 진짜 그 호칭 붙이는 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우리나라에. 에? 트럼프라고 하면 아무도 욕 안 하잖아. 트럼프,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김정은이, 시진핑이. 근데 뭐 맨날 뭐 여사님을 붙이니만이 진짜 아우, 이게 한국어는 언어 체계가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국은 정말 저는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언어 체계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 글 쓸 때도 내가 어떤 칼럼에서는 그 원칙을 지킨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번 거명할 때만 직함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름만 붙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전직 더 짜증나. 전까지 붙여야 돼 또. 응? 윤석열 약 올려야겠다. 윤석열. 네. 그 다음에 자, 또 쇼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연출하고 싶은 것만 있나 봐요. 탁현민이 여기도 움직이나? 근데 정책도 탁현민스러워.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안들이 나왔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이 방안을 보면 확대가 많아요. 확대, 뭐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신혼부부 뭐 확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 뭡니까? 확대라는 게 뭐예요? 확대가 뭘 의미하는 거죠?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뭐 확대가 되게 많아. 오른쪽 기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원래 하던 거요. 원래 하던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이렇게 실패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대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근데 자기도 뭐 확대잖아. 해봤자. 확대. 자,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윤석열 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부모급여였어요. 부모급여. 이것도 확대야. 왜냐하면 아동수당이 있었잖아. 예, 그걸 키우는 거죠. 부모급여가.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이거 문재인 정부 민주당 때리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도 현금 복지하는데 뭐 부모급여는 그건 현금 복지 아니야? 뭐 상품권으로 주나? 부모급여를? 자기도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이 기사를 봐봐. 응? 부모수당 등 현금성 지원 정책 기조 유지. 뭐냐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의지는 충만한데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꼭 다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걸 알라고, 주제를 알아야 돼. 이 주제를 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이라는 게 그걸 해보면은 생각보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전임 대통령 따라가요. 자기도 욕하면서 집권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 이게 꼭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되고 조금 이렇게 정착이 되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는 잘 안 넘어가면 이럴 때는 뭘 대통령이라도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공약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안 되겠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럴 때 취해줘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나도 대통령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좀 했으면 멋있을 것 같아. 대통령이 저도 참 문재인 전 대통령 욕을 많이 했지만 근데 또 이걸 후임으로서 해보니까 이게 또 나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게 또 불가피한 게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전임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뭐 나는 문재인하고 180도 다르다는 것처럼 했는데 180도가 아니라 18도, 18도. 예?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뭐 기본소득이라도 했나? 뭐 얼마 현금 복지를 하면 얼마나 했는데, 어? 그 뭐 이렇게 자기하고 되게 다른 것처럼 하려고 상대방의 위치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응? 세금으로 매표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다고 보는 거지. 참 어처구니 없는 진단입니다. 현금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거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도 결합돼 있어 현금 복지랑 현물 복지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금 복지도 더 늘어야 된다는 주장을 어제 하던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또 내가 보기에 어제 입장을 읽어보니까 유승민이랑 윤석열 정부 계획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예. 현금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매표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민주당 찍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국민의힘이 지가 반성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2020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지들이 잘못해서 진 거고, 2022년 대선 또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국민의힘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재명한테 표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따라잡힌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그냥 지원금 나오면 받지, 그걸 고마워가지고 넙죽 표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검수완박 같은 게 나오면은 졸라 싸워요. 검수완박 같은 게 나오면. 근데 복지가 나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색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선진국의 모든 정치 체제는 다 사회경제 문제를 기준으로 진보 보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검수완박이 왜 진보 보수를 가르는데,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예? 그 막상 맡겨놓으면은 경제정책, 사회정책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주 69시간 또 되게 웃긴 게, 윤 대통령이 60시간 캡 씌운다는 쪽으로 갔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64시간이라는 건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탄력 근로제 그거 돼서 확대돼가지고 64시간 일하고 40시간 일하고 64시간 일하고 40시간 일하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졸지에 60시간, 64시간 일을 못하게 생겼어. 이게 무슨 조화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노조 때리는 것도 쇼라고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노동시간 더 줄이게 생겼어. 와, 이게 잘 따져보면 민주당은 지네가 진보인 척하고 국민의힘은 보수인 척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 특히 경제 정책으로 가면. 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보수파의 길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유라는 건 항상 반대할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국힘도 민주당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런 원칙은 상식이 돼야 됩니다. 요런 원칙이 상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유주의자는 좌파입니다.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결. 영국으로 치면은 영국 보수당 대 자유당의 대결로 가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 공화주의의 원칙과 함께 정치사회의 기본이 되는 순간부터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또 바뀝니다. 영국도 보수당 대 노동당이 됐던 것처럼 원래 자유주의자였던 사람 중에서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는 보수파로 가게 되고,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는 사회민주주의 진보 좌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로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스스로 자유주의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옛날 같았으면 20세기 그 민주주의 초창기 때 같았으면 진보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좌파 우파가 판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젠더 이슈, 동성혼 차별금지법 같은 주제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젠더 이슈 언제 다 설명하죠? 젠더 이슈는 워낙 커가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동성혼은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약간 공감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성혼 허용 전에 차별금지법 정도는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회연대 계약, 뭐 동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혈연하고 입양, 결혼 요것만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연대 계약이라는 제도가 캐나다, 프랑스 뭐 이런 곳곳에 도입이 돼 있어요. 요렇게 해줌으로써 이러면 전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 전 출산율 대책에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혼은 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럼 제가 그 제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찬성한다고 하세요. 예, 그러면은 출산율은 좀 올라가겠죠.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결혼을 안 해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니까 이거는 보수파들도 마음을 열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동성호는 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 빨리 안 모이면 그 뒤에 해도 된다라고 보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동성혼 찬성도 지금 30 몇 프로는 나오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의 저주를 동성애자 니들도 결혼의 저주를 받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우파면은 경제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 확대를 좀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긴장을 하자, 그리고 재정을 긴축 재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도 자유주의 우파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많이 보수적인 나라지만 미국도 보면은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굳이 얘기했을 때 민주당 진보 쪽 견해가 더 다수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화당이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생각보다 못 이겼던 게 낙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막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 정의당에서 냈던 안에 보면은 형사처벌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할 때 그때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잘 조화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법보다도 우리 사회의 규범이겠죠. 문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특히 진보 좌파의 의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의견 중에서 다음 내담자 들어오세요. 제가 뭔 얘기했지? 강제동원 해법 얘기했잖아요. 아직 고집 피우고 있어요. 박정희 때 다 끝난 일 아직까지 들쑤시는 거. 전 세계 추세가 그게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회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막 곳곳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전시에 있었던 비인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춰보고 있는 게 흐름이고, 일본도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원래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일본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2000년쯤 들어와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라고 추가를 한 것은 진짜 재판 갔다가 질까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 협상할 때 배상 문제 안 다룬다고 거기 나와 있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어? 그리고 뭐 노무현이 준 돈은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이다. 위로금 맞거든. 배상 아니거든. 야, 배상 보상도 헷갈려가지고 보상이라고 쓰는 놈이 무슨 위로금하고 배상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위로금으로 준 거 맞아요. 배상은 법적으로 판결 나가야지 배상금을 주는 거예요, 멍청아.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부분 국민들은 국평오해 갬성충들임. 국평오가 뭔데? 국평오 뭔지 모르겠어요. 갬성충들임. 그러니까 갬성충들이라서 좌파들이 갬성 자극하는데 넘어간대. 야, 거꾸로다. 거꾸로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감정이냐 이성이냐 했을 때 굳이 따지면 좌파가 이성적이고 우파가 감정이에요. 좌파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좌파의 약점 알려줄게. 좌파의 약점은 인간의 감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두운 사람들이 오히려 좌파에 많아요. 오히려 우파 쪽 얘기들이 갬성충들이 많지. 애국해라 이런 게 갬성이 얼마나 국뽕. 물론 우리나라는 자칭 진보들조차도 국뽕이 강하고 국가주의가 강합니다만, 원래 이제 현대 민주주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진보 보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진보 쪽이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예, 보수 쪽에서 오히려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딱 간단하잖아. 보수는 이론이 간단합니다. 이거 거꾸로 짓고 있어, 지 마음대로. 그 다음에 자 그렇다 치자. 그 다음에 뭐야 또 말도 안. 좌파는 내면의 탐구에 집중하고 우파는 외부 세계로 가치의 확장을 중시함. 굳이 따지면 거꾸로요. 우파야말로 어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성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우파는 통달한 게 있고 좌파는 오히려 구조, 사회 경제적 요건 이런 걸 보죠. 사회 경제적 인간관, 그다음에 실존적 인간관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하자면 근데 굳이 얘기하면 우파가 실존적 인간관에 가깝고 사회 경제적 인간관은 좌파가 가깝다고.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간관 자체는 사회 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실존적 인간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사회 경제적 요건이 바뀌면 사람도 행위가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저 같은 사람 좌파가 된 거긴 하죠. 근데 사실 이걸로 제가 굳이 말하자면이라는 어법을 계속 쓰잖아요. 이걸로 좌우파를 간단하게 나누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얘는 거꾸로야. 거꾸로입니다 지금. 나 진짜 이러니까 한국의 보수 우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공부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고 이건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윤 정부가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걸핏하면 탄핵 유행가처럼 부르짖는 건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하여 좋지가 않네요. 박근혜 정부 탄핵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재인이 20년 전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네. 자 박근혜를 왜 살리는데 잘 생각하고 하는 얘기요 지금. 문재인이 잘못해가지고 아니 나는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지금 윤석열이 잘한다 이 논법도 승인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승인 안 해주니까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박근혜를 다시 살리려고 하네. 해봐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요새 뭐 이거 김재원 최고위원 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박근혜 탄핵하여 우리나라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20년 전에는 괜찮았나 보네. 내가 밑에 써놨어요. 20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무현하고 이해창하고 붙었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보다 훨 낫다. 내가 동아일보에도 칼럼 한번 썼다. 재작년에. 노무현 대 이회창이 윤석열 대 이재명보다 훨 낫습니다. 20년 전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 진짜. 나 돌아갈래. 나도 돌아가고 싶다. 월드컵 4강도 가고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지금 양보해놓고 더 처맞고 있잖아요. 그때는 미국한테도 당당하게 야 이거 소파 개정 시위합시다라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그때 더 좋다 그래. 20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럼? 나 이거 참.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나오는 게 또 얘기 나오는 게 박근혜 나왔으면 뭐 나오겠어요. 박정희 이승만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기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에 김영삼 있잖아 김영삼. 근데 김영삼 기념하기도 못한 게 김영삼 옛날에 고려장 시켰거든 국민의힘이. 그렇잖아. 김영삼을 뒷방에 버린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삼이 박정희를 얼마나 싫어했는데. 그리고 김영삼이 이승만 삼성계원에 반대해가지고 자유당 탈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영삼도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간다? 박정희 이승만으로 간다. 박정희 추모관 얘기는 지난번에 몇 번 했었죠. 그런데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이승만 기념관 탄력받았다. 자 이승만 기념관을 민간에서 모금을 해서 지으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뭐 국가에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4.19 들어가 있습니다. 4.19 뭡니까? 이승만 쫓아낸 건데. 예? 이승만 독립운동 했죠. 그죠?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 했으면 독재자라도 괜찮아요? 이게 북한식 사고방식 아니야? 김일성 독재하는데 독립운동가라고 계속 추앙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전통이 대통령 쫓아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승만 때 보여줬는데 이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념관을 짓는다고? 무리입니다. 무리 데스. 그리고 이것도 기념관 기념사업회장은 황교안 전 대표더만. 뭐 이게 없어가지고 이승만까지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승만 또 잘한 게 있으면은 잘했다 하면 됩니다. 저도 뭐 몇 가지는 잘했다. 굵직굵직한 거 잘한 것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도 저는 거기까지는 별 불만이 없어요.
사실 좌익들도 해방전국기에 이승만을 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했었습니다. 이승만은 슈퍼스타였지. 왜냐하면 그 뭐시기야 개화기 때부터 기독교 교육 신문 개국신문 있잖아요. 개국신문 완전 얼리 어답터 아니에요. 얼리 어답터. 그리고 이승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3사람 있어요. 아세요? 2사람 아닙니다. 3사람입니다. 이승만, 김대중, 전두환. 네. 이승만이 그때 그 뭐 왕정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 이건 오해긴 한데 그럴 정도로 선각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간 적 있죠. 사형 선고 받고. 근데 이제 사람 또 오래 살고 격동의 시기에 잘못한 것도 많잖아. 독재 포함해가지고 잘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쫓겨났잖아. 그리고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인데 그걸 또 둘이 이렇게 다 둥가둥가 하는 게 또 한국형 보수파의 철학 없음, 입니다.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도 그렇고 4.19를 계승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게 허위의식이냐 아니냐는 변론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4.19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그 박정희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정희 문제 살짝 다루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 있어요. 박정희 기념관 좁다는데 뭐 윤 대통령이 얘기 이 지도에 전부 박정희 기념시설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게 박정희 역사자료관, 박정희 생가, 박정희 동상, 박정희 민족중원관,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907억 원짜리 심지어 학교도 있어. 정수초등학교. 여기 사립이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옛날에 못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 실컷 했잖아. 박정희 테마파크잖아. 실컷 했는데 뭘 또 하겠다고. 근데 거기다 또 이승만까지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미래를 좀 보자고. 응? 보수파는 과거만 봐야 되냐고. 자,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따가 또 추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자,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상담을 주셨어요. 제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야 요런 거 좋아. 나한테 요런 거 물어봐요. 친구하고 대화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요런 거 제가 좋아하는 상담인데 친구가 이렇게 친구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정희 친구가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가 잘 된 거지 그게 왜 박정희 덕이냐 하길래 이제 이분이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 김대중도 IMF 극복한 거니까 김대중 덕분이다. 이 두 가지 같은 맥락인가요? 다르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지 뭐.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경제 발전에 박정희 공이 없나요? IMF 극복에 김대중 공이 없나요? 있죠. 있지 당연히. 근데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절대화. 절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그 시대에 잘못된 건 다 그 지도자 때문이에요. 박정희 때문에 경제 발전했다라고 으스대고 사람들한테 윽박 지르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서 억울하게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전태일 열사 분신하고 YH 여자 노동자 농성하다가 사람 죽고 부정부패 졸라 많아가지고 박정희 측근들 졸라 헤쳐먹고 이거 다 박정희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부메랑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부메랑을. 전적으로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것도 다 그 사람 끝 되는 거예요. 김대중 마찬가지지. 김대중 IMF 김대중 없었으면 극복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그때 있었던 나쁜 일들 북한에서 와가지고 그때 연평도에서 해전 벌고 다 김대중 때문이야. 이것도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필요하고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 그 지도자의 특징적인 걸 얘기하세요. 특징적인 거. 요거는 진짜 박정희 아니라 혹은 김대중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요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짚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요런 일을 했다. 요렇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도 적지.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건 잘했네? 요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별이 중요하고 전적인 것은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썸머님이 끝없는 논쟁의 주제에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수민님 단독 방송 2번째 시청하는데 김대중은 엄청 찬양하는 정도고 왜 화살표에 가려져 있지? 박정희 대통령 엄청 뭉개는 발언을 하는데 본인이 편향적이라는 생각 안 하나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네,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본인이 박정희를 좋아하고 김대중을 싫어하겠지. 나에 비해서 훨씬.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박정희 있잖아요. 박정희 광신도들의 문제가 박정희가 뭘 잘못했는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박정희가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둘 다 경제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이거 혐오 표현 안 쓰고 표현하려고. 그냥 뭐라고 하지? 자적자예요. 박정희 경제정책하고 전두환 경제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두환은 시장주의고 박정희는 시장주의가 아니었다고. 박정희를 진짜 박정희 지지자들한테 힌트 하나 줄게. 박정희를 그나마 역사 속에서 좀 이렇게 보존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독재자하고 비교하면 된다고. 단적으로 김일성도 있겠지만, 근데 김일성하고 비교하는 게 박정희한테 불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정희도 김재규가 총 안 쐈으면 김일성처럼 됐을 거라고. 유신 독재가 북한처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근데 박정희하고 딱 비교되는 대조되는 게 피노체트입니다. 칠레 피노체트. 피노체트는 사람도 훨씬 많이 죽었고 피노체트가 바로 시장주의를 폈어요. 근데 박정희는 시장주의 아니었다고. 국가가 어느 정도 틀어지고 가는 거였죠. 근데 그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동시에 띄운다는 거는 자가분열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고, 그 다음에 뭔 개소리여. 누구한테 하는 얘기여. 뭔 개소리여.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럼 내 생각이지. 네 생각 얘기할까? 그럼 내 생각이지. 그럼 네 생각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자, 내가 아까 전에 한국 보수 우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나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맹좌파예요. 동맹좌파. 근데 이승만이 동맹에 공이 있지 않느냐? 있어요. 있어. 한미상호 조약해가지고 한 거 좋아. 근데 자, 나는 이승만보다 미국이 훨 낫다고 봅니다. 자, 이승만 시대에 있었던 좋은 성과가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이승만 주의자들도 농지개혁을 홍보하라고 뭐 딴 거 까부지 말고 농지개혁을 그 시절에 어떻게 시장주의를 하냐. 간첩이 들끓던 시절인데 전두환이 했다고. 전두환이 시장주의 했다고. 뭔 소리예요. 잠깐만. 돼지 목살님 수민짱 내 친구가 조중동 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냥 난 보고 싶은 데라고 하세요. 네, 저도 사실 내 친구에게 조중동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때 뭐라고 한 거냐면 보는 건 괜찮은데 돈 주지 마라. 근데 내가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티조선 안티조중동 출신인데 왜 안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심한 언론들도 생겼거든. 유튜브에 특히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조중동 더 좋은 언론 되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막 그 참 조중동이 옛날에 보여줬던 그런 태도를 다른 진영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언론들이 또 기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안티 조중동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전두환이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가 억제잖아요. 물가 억제인데 그게 시장주의하고 연결이 되면서 안 좋은 부분도 생기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예. 문재인처럼 최저임금만 올려야지 해도 안 되고 윤석열처럼 원래비 없애면은 건설 현장 바로 잡히겠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면만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쫙 연결돼 있거든요. 아무튼 이승만 얘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이승만 농지개혁은 잘했어요. 그 이승만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고 두 사람 더 포함시키자면 조봉암, 좌파 조봉암과 우파 김성수 두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좌파 조봉암은 공산당과 헤어졌습니다. 원래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과 헤어졌습니다. 소련과 헤어졌습니다. 북한과 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좌파가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자. 조봉암이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입니다. 조봉암이 장관 오래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의 견제가 있었어요. 미국이 봤을 때 야 그래도 반공으로 가야 되는데 조봉암 아직 좀 뻘구적적한 거 아니냐 해서 미국이 좀 개인세의를 놓고 해서 조봉암이 조기에 사퇴를 하긴 합니다만 농지개혁에서의 틀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파인 김성수, 동아일보 사주기도 했죠. 김성수는 지주들이 농지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그래도 했습니다. 농지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농들, 가난한 소작농들도 자기 재산을 갖도록 한다. 이 기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기본 자산제예요. 자기 자산을 갖도록 한다. 그럼 독립이 되는 거죠. 얽매이지 않죠. 농사 지어서 다 질 거야. 그러면 그거 농사 지어가지고 애들 교육시킬 수도 있죠.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농지개혁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땅 놓고 돈 먹기 하던 지주들이 더 이상 그 짓을 별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한다? 산업자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은 필리핀이나 남미의 몇몇 국가들은 결국에 민주화도 잘 안 되고 이 산업화도 늦었습니다. 근데 한국과 대만은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다가 만 얘기,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 두 가지, 박정희 아니다, 5.16 아니다, 두 가지, 농지개혁 첫 번째, 두 번째는 4.19입니다. 왜? 4.19는 독재자를 쫓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독재만 했습니까? 경제 발전에도 실패했잖아. 적어도 독재를 하려면 경제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독재를 잘못했으면 경제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19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수탈 독재로 가진 않고 개발 독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개발 독재도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 발전도. 그게 농지개혁인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농지개혁에 전쟁 때 이승만 쪽에서 갈등을 벌였습니다. 농지개혁을 두고. 전쟁 때 농지개혁 1년간 연기돼야 된다. 왜냐? 전쟁 때는 지주계급도 위기거든. 예? 막 땅 문서 불타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지주계급이 야 이거 땅 찾아야 된다 이거. 전쟁통에 다 작살나는데 이거 농지개혁이나 이런 것 좀 그만해라. 해가지고 이승만이 그걸 따르고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농지개혁을 재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농지개혁 문제에서는 이승만보다 미국이 우위입니다. 자, 미국은 왜 그러면 농지개혁을 했느냐? 농지개혁을 해야 공산당한테 안 뺏기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남한의 농지개혁이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더 맞았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분배였어요. 무상분배였는데 무상분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다 국유화, 사실상 국유화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했거든요. 유상으로 매수하니까 지주들도 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도 유상으로 사긴 했는데 자기 땅이야. 이제부터는 자기 땅이야. 침발랐어. 그러니까 이 소농 이 구조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집단관리 농장으로 가버리는 거고. 근데 이것이 결국에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죠.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 철저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그냥 완전 진짜 방임 경제의 길을 가는 것과 근데 그것보다는 분배와 평등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복지국가가 된 것도 바로 옆에 소련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자본가는 우파 입장에서 봐도 야 소련처럼 되는 것보다는 복지국가로 가야지 차라리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 공산주의자들 위협 앞에서 농지개혁을 하게 됐고 미국이 더 철저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 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미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트루만 정권. 민주당 정권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앞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뉴딜. 미국 뉴딜의 영향이 미군정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미군정 관리들이 원래 성향은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의 절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죠? 중국 공산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군정이 일본과 조선에서 실시하던 진보적 정책들을 많이 뒤집어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보수화된 국가가 되죠.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 미군도 한국과 일본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더 추진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 되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난 거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철저한 반공 우익 위주로 가는 거죠. 미군정도. 미군정도 원래는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를 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군도. 원래는. 근데 저쪽에서 공산당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극우로 가버리는 거야. 한국, 일본에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력은, 정권은 그쪽으로 주는데 정책은 그래도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등 분배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이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보수 우파도 진보 정책에서 먼저 나왔던 거라고 할지라도 배우는 맛이 있어야 되고, 혹은 진보 애들이 요거 생각하기 전에 내 요거 먼저 내놓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 맨날 진보에서 뭘 치면은 막는데 급급하고, 제 쪽에서 왼손 들면 나 오른손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한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나쁜 짓 하거나,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 정치에서 청산돼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진짜 어제만 해도 1시간 15분 넘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또 주제 배분을 잘못했군요. 네, 반성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